왜 뉴욕은 베이글이 이렇게 유명한 걸까? 캘리포니아 베이글도 아니고 텍사스 베이글도 아니고 왜 뉴욕 베이글이 그렇게 특별한 건데? 여러분 뉴욕 와서 베이글 드셔보신 분들 개맛있죠 솔직히. 근데 생각해보셨어요? 왜 뉴욕 베이글은 이렇게 유명하고 맛있는 걸까? 베이글이라고 똑같은 베이글이 아닌 걸까? 오늘 얘기를 듣고 다음에 뉴욕에 놀러 왔을 때 여러분들이 베이글을 한 입 딱 먹어보잖아? 그러면 더 맛있을 거야. 1944년 2월 14일 뉴욕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한 통 들어왔어요. 샘 애덜씨라는 베이글집 사장님이었는데 이 사장님이 경찰한테 하는 말이 베이글 무려 1560개를 실은 트럭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를 받은 경찰이 하는 말이 배에 뭐예요? 베이글? 그게 뭔데요?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때까지도 NYPD, 뉴욕 경찰도 베이글이 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 베이글집 사장님이 왜 그 있잖아요. 그 빵에 중간에 빵꾸난 빵 있다고. 몇몇 사람들이 아침으로 먹기 좋아하는 빵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설명을 했었어야 됐다고. 그 맛있는 걸 모르신다고요? 그래, 베이글 실종 사건인 거지. 여러분 고작 80년 전만 해도 뉴욕의 아이콘인 베이글은 마이너 컬처였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음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 경찰이 트럭을 쫓으러 간 거야. 그리고 이 도둑놈이 자기가 경찰한테 쫓긴다는 거를 알고 베이글 트럭을 그냥 방치를 하고 도망갔어요. 그 안에 이제 베이글 1560개 들어있었다고 했잖아. 보니까 그 도둑놈이 베이글 딱 4개만 훔쳐가지고 몰라 여기다가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 엉덩이에 하나씩 이렇게 4개 넣고 토꼈나 봐. 그럼 이 도둑놈은 왜 딴 것도 아니고 베이글 1500개를 왜 훔쳐가려고 했을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던 때인데요. 어떻게 지금의 뉴욕을 대표하는 이런 음식이 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글이 만들어진 기원에는 좀 다양한 썰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썰 하나가 바로 1600년대 폴란드 크라쿠프라는 도시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크라쿠프는 폴란드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중세 시대에 서유럽 유대인 박해가 진짜 심했잖아요. 그 러시아 제국이 너네들 유대인들은 살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정해줄게.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폴란드 크라쿠프에는 폴란드 왕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 너네 유대인들 너네 여기 와서 살아라 해서 되게 잘 대해줬대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되면서 이 크라쿠프라는 도시에 거의 6만 7만 명 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몰려와서 꽤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럼 베이글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 베이글이 사실 유대인들한테 딱 맞는 빵이야. 지금도 크라쿠프에 가면 곳곳에 길거리에 베이글 카트들이 있어.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미국에 약간 핫도그 파는 이런 푸드카트처럼 베이글 카트가 있는데 살짝 생긴 게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자기들이 먹는 그 베이글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베이글이 좀 특이하게 만들어지는 빵이거든요. 여러분 알아요? 보통 빵은 구워서 만들잖아. 근데 이 베이글은 먼저 삶아. 이것도 왠지 뽕긋하고 하니까 베이킹소다 넣고 뿜뿜 오븐에 구웠을 것 같잖아. 근데 베이글은 끓여서 만드는 빵이에요. 자,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런 삶는 빵을 만들게 된 걸까? 중세 유럽에는 또 길드라는 게 존재를 했거든요. 조합 같은 거예요. 제빵하는 길드도 있고 정육업을 하는 길드도 있고 상업하는 길드도 있고 이런 직업 조합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 길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어. 제빵 길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빵집을 차려서 이렇게 구워서 팔 수가 없다고. 제빵을 판매하는 거는 오븐에 굽는 빵을 의미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회피해서 저희는 베이글 이거 빵이 있는데 저 이거 판매해도 돼요. 왜냐? 이거는 구운 게 아니라 삶은 거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건 삶아서 이렇게 만들어져.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구워졌잖아. 굽는 건 오븐에서 살짝 굽는 거지. 똑똑하죠. 그래서 크라쿠프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걸 삶아서 자기들끼리 팔고 사 먹고 하게 됐다. 이름 자체도 구불이다. 그게 베이글이에요. 비글, B-Y-G-L이거든요. 구불이다. 연결된 이거 원형의 모양을 의미한대요. 우리나라에서 수험생들한테 엿 선물해주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이 둥근 모양이 인생의 순환을 의미를 한다. 산모들한테 베이글을 선물해주는 게 이들의 또 전통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순산을 기원하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알이 하잖아요. 이 막 날 때 그때 베이글을 손에 쥐어준대. 그래서 앙앙 이렇게 씹어 먹으라고 이렇게 줬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거야. 유대인들 이렇게 부자들이 아니었잖아 당시에. 그래서 그런지 뭐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 클린식이야. 의외로. 재료가 뭔지 알아요? 밀가루, 물, 소금, 끝. 요즘에야 좀 뭔가가 더 첨가될 수 있긴 했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3가지 재료로 끝난다고. 밀가루, 물, 소금. 그러니까 나름 클린식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베이글에 뭐 연어도 올려 먹고 뭐 샌드위치도 해 먹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그렇게 막 햄 넣고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로 먹었을까? 맨빵만 먹었을 것 같아요. 왜? 가난해서? 햄도 길드가 있어야 되니까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식빵으로 빵만 먹었을 것 같아요. 뭔가 사치스럽게 먹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코셔라고 알아요? 미국 사시는 분들 특히 뭐 뉴욕시는 뭐 유대인들 워낙 많으니까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야. 미국에서는요 아예 마트에 코셔 음식만 따로 파는 코너도 따로 있고 코셔 음식만 파는 마트가 따로 있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그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음식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육류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일단 돼지는 못 먹어요. 어류도 연어, 참치, 고등어 이런 건 먹을 수 있는데 뭐 오징어, 장어, 게 이런 거는 못 먹고 조류도 마찬가지야. 도축법, 염지 방법, 죽이는 방법도 다 따로 있어. 그거를 다 따라야 돼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코셔 율법을 따라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고기랑 유제품 같이 먹기 금지야. 한 번에 뭘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거 괜찮아. 뭐 소고기 먹는 거 괜찮아. 근데 소고기랑 우유를 먹으면 안 돼. 치즈버거도 안 되지. 치즈 유제품인데 고기 패티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스테이크도 버터 넣고 조리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먹어야 존맛인데. 아쉽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코셔 율법 중에 이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왜 유명하냐면 너무 빡센 거라. 심지어 좀 빡센 유대인 집에 가면 고기랑 유제품은 아예 섞이지 않게 식기도 따로 쓰고 싱크대까지 따로 쓰는 집들도 있어. 이 집에 이제 시집 가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도대체 왜 치즈 썬 도마에 왜 고기를 썰면 안 되는 건데, 왜 치즈랑 베이글이랑 먹던 접시에 왜 참치를 올리면 안 되는 건데. 도라방스 너무 피곤하지 않아? 유대교 시집살이가 제일 심할 것 같아. 빵 얘기로 돌아오자면 여러분 빵에 은근히 유제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버터, 계란 거의 다 들어가잖아. 크루아상 이런 거. 그러니까 햄치즈 크루아상 이런 거 못 먹죠. 크루아상에 버터 많이 들어가잖아. 이미 유제품 막 들어가 있고. 그럼 크루아상이랑 고기랑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예 주식용 빵에는 마치 베이글처럼 유제품을 아예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엄청 심플하게 주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고기랑 이런 거 다른 것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밀가루, 물, 소금 이렇게 재료를 클린하게 끝내버린 거야. 이때 당시의 베이글, 원조 베이글들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였고요. 지금으로 치면 소금빵 있잖아. 한국에. 소금빵이랑 비슷한 무게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무겁죠. 그냥 베이글만 먹던지 아니면 버터 혹은 닭기름 이런 거에 찍어서 먹고는 했대요. 닭기름 뭐예요? 맛돌이겠네. 그러다가 1880년도에 동유럽 특히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를 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 유대인 학살이 있었거든요. 원래 애초에 너네는 뭐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만 가서 살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1880년대부터는 아예 그 지역들 유대인들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학살하고 방화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고 일도 못 가게 하고 대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살지를 못하겠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정말 살려고 동유럽 유대인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배를 타고 이민을 와요. 그럼 무려 200만에서 250만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디에 정착하냐? 바로 뉴욕시티에 정착을 해요. 왜냐? 배 타고 왔잖아. 유럽에서 여러분 배 타고 오면 여기 동부거든요. 뉴욕 동부니까 가깝죠. 그리고 앨리스 아일랜드 알아요? 지금도 있어. 우리 자유의 여신상 있죠. 그 자유의 여신상 있는 데가 맨하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맨하탄에 떨어진 섬에 있어. 리버티 아일랜드라고. 거기 옆에 있는 게 또 작은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모든 이민자들은 당시에 그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입국 심사를 거쳐야 됐어요. 다 배 타고 오니까. 뭐 아일랜드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동유럽에서 온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이민자들이 그냥 뉴욕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뉴욕에서도 로어 이스트사이드라고 비교적 그 집값이 당시에 되게 저렴했던 동네가 있거든요. 지금은 되게 핫한 뉴요커 언니들이 많이 가는 동네야. 당시에는 뉴욕에서 좀 저렴한 곳이었어요. 9평짜리 작은 원룸에서 막 대가족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고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대요.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르니까. 한국인들도 당시 막 일제강점기 시기에 멕시코로 많이 일하러 노동하러 갔잖아. 거기서도 너무 일이 고되고 힘들고 하는데 김치를 먹고 싶어서 배추 뜯어가서 그 재료 없잖아요. 고추장 이런 거. 그러니까 멕시코 페퍼, 칠리 뭐 이런 걸로 김치를 담가서 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 이민자들도 이앓이 할 때부터 먹던 게 베이글이잖아. 근데 이걸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제빵 기술 좀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고향에서만 먹던 베이글을 아파트 지하실 막 이런 데서 조금씩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베이글을 만들어서 손수레에 싣거나 아니면 긴 막대기에 꼬챙이처럼 이렇게 꽂아서 길거리에서 팔게 된 거예요.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베이글이 엄청 저렴했거든요. 밀가루니까 밀도가 또 엄청 높잖아. 싼데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가성비 해자템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방 뉴욕 로어 이스트사이드에서 유대인들의 아침 식사 주식이 됐어요. 지금 사진에서 베이글 장수들 있잖아. 왜 한국에도 신촌 같은 데서 호떡 팔면 강남이 빌딩 산다 막 이런 얘기 있는 거 알지? 이것처럼 이렇게 하나둘씩 아파트 지하실에서 베이글 만들어가지고 사실 불법 노점상이지. 돌아다니면서 베이글 팔았던 이 아저씨들이 맨하탄에
이제 빵집, 정식 빵집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900년대에는 로어 이스트사이드에만 베이글 가게가 70개가 넘게 생겼어. 골목골목마다 편의점 있듯이 여기는 이제 베이글집이 생겨버린 거야. 세금도 안 내고 현금 장사, 이거 되는 장사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유대인들 이 장사 실력이 대단해. 베이글이 잘 팔린다고 해도 이민자들 형편이 갑자기 막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엄청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슬랭이 있었대. 둘이 싸우잖아?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땅속에서 베이글이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go to hell,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거랑 비슷한 말인 만큼 이 베이글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열악했던 거야. 지하실에서 만드니까 위생도 안 좋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일단 팔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밤새 이 베이글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너무 덥고 환기도 안 되고 근데 화덕 앞에서 막 일해야 되잖아. 삶고 이 수증기 장난 아니잖아. 모공 다 열려. 오마이갓. 그래가지고 상의를 못 입고 지낼 만큼 너무 덥고 너무 안 좋았대요. 베이글이 점점 팔리기 시작하면서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이렇잖아. 근데 사장이 보통 숙식비를 미리 빌려주고 그 다음에 월급에서 차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대. 그러니까 막상 엄청 힘들게 일을 해도 월급날에 보면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제빵사들은 또 막 이민자들이고 갈 데 없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장놈한테 이런 사장놈이죠. 악덕 사장놈한테 뭐라고 항의는 못하고 당장은 우리 가족들 이 9평짜리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7명 우리 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말은 못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나중에 내 가게를 내가 하나 꼭 차리고 말리라. 이 꿈 하나로, 이 아메리칸 드림 이거 하나로 버텼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1907년에 이 로어 이스트사이드에서 제빵사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영향력이 세지는 않았어. 그냥 우리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약간 살짝 컴플레인 살짝 하는 정도? 그랬는데 1915년도쯤에는 베이글이 더 많이 팔리게 되고 이때부터는 베이글 만드는 사람들이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하여 베이글 베이커스 로컬 338이라는 새로운 노조를 결성을 하는데요. 조합원이 총 300명 정도였고 이 300명이 4명이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야. 넷 중에 2명은 밀가루 반죽하는 일, 그리고 1명은 끓는 물에 삶는 사람, 그리고 또 1명은 마지막에 오븐 굽는 사람. 이렇게 4인 1조로 300명이 이렇게 모여서 노조가 됐대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 베이글 만드는 기술 있잖아. 이 기술은 이 노조 조합원이 돼야지만 알 수 있고요. 이 조합원이 되려면 무조건 유대인이어야만 하고 가족 중에 1명이라도 이 조합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또 새로운 사람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베이글 업계에 발조차 들일 수 없게 자기들끼리 꽁꽁 뭉친 거지. 그리고 여기에 가입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해도 트레이닝 과정만 3개월에서 6개월이었대요. 그 6개월 동안 반죽을 1시간당 800개를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야지 가입이 됐다고 합니다. 정식 승인이 될 수 있었대. 카르텔이네. 지금도 이건 유명하거든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꽁꽁 모인다 이런 게. 근데 이미 베이글부터 베이글 그냥 뭐 아무나 만들면 안 돼? 안 돼. 진짜 빡세죠. 베이글 카르텔의 시작이었던 거지.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민자들 생계도 좀 나아진 거야. 사람들 먹고 살만해지니까 유대인들이 미국 사람들 뭐 계란에 뭐 아보카도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브런치들 팬시하게 먹잖아 뉴욕 사람들이. 우리도 베이글에 뭐 이렇게 좀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지 않을까? 샌드위치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미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브런치 스타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에그 베네딕트예요. 에그 베네딕트는 뭐냐? 유명한 브런치 메뉴 중에 하나인데 토스트에 베이컨, 수란, 홀랜다이즈 소스를 얹혀 먹는 거예요. 여기다 연어를 같이 먹기도 하고 보통은 베이컨 혹은 햄이랑 먹기도 하는데 그럼 이게 왜 갑자기 미국 특히 뉴욕에서 이 브런치가 유행을 하게 된 걸까? 그래서 이것도 알아봤어. 궁금해서. 근데 이것도 너무 재밌더라. 1894년에 여러분 이름하여 라뮤엘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전날에 파티를 엄청 하고 숙취 상태로 월돌프 아스토리아 뉴욕이라는 엄청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이 증권가가 이 호텔 와서 셰프한테 저 오늘 지금 숙취가 너무 심한데 버터 바른 토스트예요. 베이컨 바삭하게 구워주시고요. 여기에 술 안에 홀랜다이즈 소스 또 팬시하죠. 이것도 프랑스 소스거든요. 홀랜다이즈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이 셰프가 이렇게 만들고 플레이팅해서 딱 보니까 맛있겠다. 괜찮은데? 이래서 아예 메뉴로 내버린 거야 이 호텔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약간 팬시한 그런 브런치 느낌으로 유행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에그 베네딕트가 유행이었다고. 유대인들도 저거 하고 싶은 거야. 나도 팬시하게 에그 베네딕트 베이글이랑 먹고 싶어. 근데 못 먹지. 왜냐?
베이컨, 햄은 돼지잖아. 유대교는 돼지를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베이글에 뭘 얹혀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돈은 또 많이 없어. 어쩌지? 하다가 당시에 또 하필 뉴욕에 태평양 연어가 대량으로 기차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어는 뉴욕에서도 잘 사는 사람, 금수저들만 먹던 되게 비싸고 귀한 식재료였는데 갑자기 대거 뉴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연어가 흔해지고 싸진 거야. 근데 거기다가 약간 훈제 연어 이런 것처럼 소금에 절이니까 절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민 음식이 된 거지. 당시 유대인들이 가난해서 냉장고가 집에 없었단 말이야. 염지를 하니까 안 상해. 연어 절인 거를 이만큼씩 사가지고 다들 집에 막 차곡차곡 모아놓고 조금씩 뜯어먹고 그랬대. 요거랑 베이글을 같이 먹으면 어떨까? 거기다가 연어는 생선이잖아. 그니까 코셔 율법에 따라서 유제품인 크림치즈랑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 맛있죠? 저렴하죠? 종교적인 규칙까지 딱 다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훈제 연어를 유대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록스, LOX. 이 조합으로 이 맛있는 베이글 록스 샌드위치가 생기게 된 거예요. 록스가 훈제 연어라는 뜻이래요. 유대인어로. 유대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연어 샌드위치가 제일 유명하잖아. 햄 들어간 거 안 유명하죠? 뭐 계란 베이글도 있긴 한데 그래도 뉴욕에서 베이글 샌드위치 하면 무조건 록스거든요. 이게 근본이야.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나 베이글이 유명했지 그냥 일반 뉴요커들한테는 뭐 몰라. 약간 이색 음식? 들어본 것 같아. 약간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1944년 우리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얘기했던 베이글 트럭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막 뉴스에 나오게 되고 하면서 이 소식이 막 기사에 퍼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뭔데 베이글? 바겔? 베이글? 저게 뭐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1560개 베이글 트럭을 트럭째 훔쳐가는 걸까?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로어 이스트사이드 가서 바겔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먹어봤는데 개맛있네. 너무 맛있는 거지. 당시 베이글 처음엔 좀 작았다고 했잖아요. 한 손에 딱 들어와. 뉴요커들 바쁘잖아. 이렇게 한 손에 넣고 이렇게 먹으면서 출근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일반 빵이랑 다르게. 냄새만 맡아도 고소해. 사람들이 베이글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맛있는 냄새인가 했더니 베이글 굽는 냄새였던 거야. 뉴욕에서 이제 대중 음식처럼 엄청 유명해지게 됐어. 나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도 했어. 혹시 트럭 도난 사건 자작인 건 아닐까? 이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결국 도둑놈 안 잡혔잖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자작극 펼친 거 아니야? 지 남동생한테 야 베이글 트럭 저기에 갔다가 저기다 주차해놓고 튀라고. 그 다음에 뉴욕 경찰한테 전화해서 저기요 베이글 모르세요? 여기 기사도 읽어봐. 구멍 빵꾸난 그 빵인데 몇몇 사람들은 이걸 아침으로 먹기 좋아한답니다. 바겔 사기꾼 놈들. 이걸 시점으로 뉴욕에서 갑자기 엄청 유명해지게 됐다고요. 바이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이 이때도 먹혔던 거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도둑놈은 베이글 1500개를 왜 훔치려고 했을까? 많이 배가 고팠던 걸까? 뉴욕의 장발장인가? 제 생각에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에서 베이글을 만들려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기가 개빡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파니까 여기에 빡친 아마 노조에 가입될 뻔했지만 1시간 안에 베이글 800개 반죽을 만들지 못한 700개 만들어서 잘린 노조원이 될 뻔한 사람이 열받아서 빡쳐서 이 트럭을 1000몇백 개를 훔쳐가지고 팔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상상도 들더라고요. 뭐 제 피셜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덕에 갑자기 엄청 유명해지게 된 거죠. 베이글이. 서러워서 내가 베이글 100개만 더 반죽했어도 노조 가입이 됐는데 내가 베이글 팔아서 맨하탄에 빌딩 하나 살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노조구나 결론은 하시는데 노조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더 나오게 됩니다. 노조 덕분에 베이글이 이렇게 또 대중화가 된 이유가 있어. 1950년대 들어서 베이글을 찾는 뉴요커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베이글 이 노조원들 제빵자들도 더 열심히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노조 애들아 우리 생각을 해보자. 베이글을 뉴욕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야. 레시피 우리만 갖고 있잖아. 근데 왜 월급이 이따위일까? 월급 더 달라고 하자. 근무 환경도 이 아파트 지하실 말고 더 좋은 곳으로 잘 대우해달라고 하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1951년도에 붐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파업을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뉴욕에 있었던 베이글 빵집 34곳 중에 무려 32곳이 다 같이 그냥 문을 닫아버렸대요. 뉴욕에서 일주일에 판매되는 베이글이 120만 개였대. 근데 이 중에서 딱 2곳
분만 파업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막 품절 대란이 나고 나머지 베이글집 사장님들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뿐만이 아니라 뉴욕 델리집들 있죠. 이 베이글만 파는 데 말고 베이글을 이용해서 샌드위치 팔던 그런 델리집 이런 데들도 아니 우리 훈제 생선 이런 거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랑 같이 팔려고 베이글이 납품이 안 되는 거야. 훈제 연어 판매량도 거의 50%까지 감소가 된 거예요. 이 파업이 무려 7주나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협상하고 파업하고 협상 파업 이걸 계속하면서 16년 동안 파업을 5번을 했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빵사들 처우가 되게 좋아졌대. 1960년대쯤에는 베이글 제빵사 노조 이 사람들이 주당 $150를 받게 됐대요. 건강보험, 유급휴가도 생겼고요. 원래 하루 생산량도 몇백 개를 만들고 막 이래야 됐는데 법적으로 100개에서 120개까지만 만들어라. 이렇게 제한도 생겼고요. 이 육체노동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입이었대. 그러니까 이 덕에 제빵사들이 되게 좀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자리까지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 제빵사들을 고용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파업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베이글은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멈추면 당장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들이 생각을 한 게 베이글을 기계가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 이때 딱 또 하필 뭐 식빵, 머핀 이런 빵들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이글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은 게 식빵 이런 것보다 이 반죽이 너무 질겨. 그러니까 기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질기고 무거운 반죽이. 기계 막 다 고장 나겠지. 그래서 그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빵사도 아니야. 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던 수학 선생님 다니엘 톰슨 씨가 베이글 기계를 만들어버렸네. 이 톰슨 씨네 아빠가 빵집을 하셨대요. 빵 파는 거 보니까 좀 기계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신다 해가지고 빵 만드는 기계를 꽁냥꽁냥 만들다가 베이글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그냥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다니엘 선생님이 만드신 기계는요, 숙련된 베이글 기술자 2명이 만드는 것보다 4배 빠르게 시간당 600개 베이글을 바다다다다다다 막 뽑을 수 있게 된 거야. 완전 혁명이었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미국에 있는 대형 베이글 가게에 다 손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런 걸 만들었으니 이제 파업 걱정 없이 저희 기계를 사서 쓰세요. 여러분이 빵집 사장님이라면? 이 직원들은 툭 하면 파업해. 근데 나는 베이글을 만들 수 없어. 왜냐? 난 노조 회원이 아니니까. 저라면 바로 삽니다. 바로 사죠. 돈 주고 사야죠 하시는데 의외로 아무도 답장을 안 해주거나 혹은 꺼져 이러는 거예요. 왜냐? 이 사장님들 그런 상상은 했어. 기계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은 했지만 막상 아니 웬 수학 선생님이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계로 만든 베이글이 맛있겠어? 다들 유대인들이었잖아. 베이글은 유대인들의 장인 정신이라고 그게 맛있을 리가 없어. 이러면서 안 사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여기에 답장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코네티컷에서 베이글 장사를 하시는 랜더스 베이글 빵집의 사장님. 이 사장님도 폴란드 이민자인데 당시 얼리어답터셨어. 그 테크가이였던 거야. 나름 신기술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이 사장님이 또 재밌는 게 이 아저씨 완전 꾼이야. 코네티컷에서 베이글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특히 일요일에는 유난히 손님이 아침에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맨날 품절이 돼. 근데 반대로 평일에는 꽤 손님이 잘 없어. 그러니까 베이글이 남아. 근데 일요일만 되면 사람이 많잖아. 그렇다고 토요일 날 많이 만들기에는 일손도 부족하고 진짜 개 힘든 거야. 평일에는 베이글이 이렇게 남아뒀는데 너무 아깝다. 어떡할까? 이거 냉동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일요일에 녹여서 그냥 팔면 안 되나? 그렇잖아. 월요일에 만들어서 남은 베이글을 냉동했다가 일요일에 해동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봤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신성한 베이글을 냉동고에 넣을 생각조차 안 했단 말이야. 이거는 무조건 프레시하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 이렇게 슬쩍. 그리고 한 며칠 있다 먹어봤는데 뭐야? 똑같은디? 그동안 왜 안 함? 이래가지고 뭐 나름 자신의 냉동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몰라 뭐 급속 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랜더스 베이글집이 인기가 되게 많아져서 다른 빵집에도 이 베이글을 납품하고 마트에도 납품을 했거든요. 뭐 식당, 레스토랑에도 납품하고. 근데 이 납품하는 이 가게들에 프레시한 베이글을 판 게 아니라 냉동 베이글을 판 거야. 가면서 어차피 녹잖아. 그 당시에 이 미국인들이 냉동식품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저씨는 냉동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냉동했다가 가는 길에 해동되면 그대로 그 베이글을 납품한 거야. 배달받은 마트들에서도 전혀 몰랐대요. 이게 냉동됐었던 건지. 그러다가 2년 뒤에 겨울이었나 봐. 코네티컷도 춥잖아. 한 마트에서 아니 사장님 베이글을 냉동으로 보내시면 어떡해요? 라고 컴플레인을 했대. 그러니까 이 랜더스 사장님이 오히려 당당하게 아이고 지금까지 냉동 베이글이었습니다. 2년 동안 모르셨으면 품질엔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배째라고 얘기를 하셨대. 아무튼 이런 사장님이야.
킬리포니아 장사꾼 사장님이 다니엘 수석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거야. 베이글 기계를 내가 발명을 했다. 그니까 이 꾼 아저씨는 내가 사겠습니다. 어차피 난 전통 방식이 있다는 거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기계를 샀는데 전통 반죽을 넣으면 너무 꾸덕하니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꿨어. 아마 여기에 뭐 이스트도 추가되고 뭐 그랬나 봐. 기계에 맞게 레시피를 바꿨더니 오히려 베이글이 더 부드러워진 거야. 식감이 더 미국인들 입맛에 더 잘 맞아.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인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기억나요? 뉴욕이 아니라 코네티컷에 있었어.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나 이제 뉴욕도 진출하고 싶다. 근데 뉴욕에는 베이글 노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노조원들이 기가 막힌 거야. 절대 안 돼. 뉴욕 노조원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전단지도 돌렸어요. 제발 기계로 만든 베이글은 사 먹지 말아주세요. 노 기계 베이글. 이렇게 하면서 불매운동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기도 하고 사장님들한테도 호소하고 기계 사지 말아라. 그리고 다 같이 파업까지 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왜 파업을 해? 엄청 길게 파업한 거야. 너네 기계 드릴 거야? 절대 우리 맛이랑은 똑같을 수가 없을 텐데? 이러면서 파업이 길어지니까 사장님들이 아니 원래는 우리 기계 살 마음 별로 없었어. 근데 얘네 또 파업해. 그럼 어떡해? 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기계 살래. 하나둘씩 소리 소문 없이 기계를 가게에 들여놓게 된 거야. 근데 미국인들 반응이 또 좋아. 어머 부드럽고 맛있다. 그렇게 뉴욕의 베이커스 노조가 해체가 되게 됩니다. 너무나 허무하죠? 바겔 노조 안녕. 그렇게 파업을 너무 자주 했나 봐. 셀프 무덤을 파불었어 진짜. 그리고 이 랜더스 베이글 있죠. 이 꾼 아저씨. 이 기업이 1984년도에 대기업에 인수가 되게 되는데 그 대기업은 바로 크래프트 푸드라고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아시죠? 그 유명한 크림치즈 브랜드가 크래프트 거예요. 하인즈, 뭐 케찹 이것도 얘네들이랑 같은 회사고요. 이 회사가 랜더스 베이글을 인수를 해. 왜냐면 이 랜더스 베이글이 엄청 잘 돼가지고 막 체인처럼 이렇게 됐거든. 그리고 이 베이글집을 인수하게 되면서 아까 기억나요? 랜더스 베이글 사장님이 마트에도 막 납품하고 여기저기 다 납품을 했잖아. 이걸 이제 크래프트 대기업이 하게 된 거야. 기가 막힌 게 우리 지금 베이글 생각하면 다들 크림치즈를 생각하잖아. 원래 크림치즈 이렇게 발라먹는 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된 게 이 회사의 마케팅 덕분이에요. 이미 자기들이 크림치즈를 갖고 있으니까 랜더스를 인수한 크래프트가 TV, 신문 광고 이런 데다가 베이글에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올려 드세요. 발라 드세요. 광고를 엄청 때리고요. 그다음에 아예 마트에서는 랜더스 베이글,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이거를 묶음 세일 상품으로 판매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덕분에 크래프트의 매출이 완전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수익률이 엄청 높아진 거야. 그 덕에 지금 현대사회에서 베이글은 크림치즈 발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이 시기 광고 때문이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어. 운명의 조합이었던 거지. 그리고 또 이 시기를 진짜 잘 탄 게요. 이제 1990년대가 됐잖아. 이 당시에 미국에서 그 웰빙 푸드라는 게 엄청 트렌드가 됐어요. 근데 베이글이 왜 웰빙 푸드야? 우리는 베이글 먹으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겠다. 약간 치팅데이 느낌이잖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지방은 무조건 안 좋다.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 도넛, 달고 기름지죠. 크로아상, 버터 엄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좀 약간 배제가 되고 오히려 지방이 없는 여기 아까 재료 뭐라고 했어요? 소금, 밀가루, 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베이글이 더 건강한 거지.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게 웰빙 푸드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 메뉴로 베이글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TV만 키면 뭐 베이글에 뭘 발라 드세요. 맨날 베이글 하니까. 자, 그렇게 비교하면 건강식이긴 하네요. 아닌데? 탄수 폭탄인데 하시잖아요. 맞아요. 베이글이 사실은 탄수 폭탄이야. 탄수화물 양만 비교하면요. 크로와상보다 훨씬 높고 왜냐면 크로와상은 지방이 대부분이지 탄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 이거 완전 그냥 농축 정제 탄수 밀가루 그 자체거든. 뉴욕 베이글 사이즈 요거 하나면요. 식빵 4-5개 수준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야 탄수가 안 좋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자. 뭐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 뭐 인슐린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에야 많이 알려졌지.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10몇 년 전만 해도 탄수는 상관없어. 고기, 버터, 기름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지방이 안 좋은 거야. 이게 되게 유행했어. 이게 여러분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봐봐요. 밀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엄청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식빵 4-5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엄청 촘촘하니까. 방금 소리 들었죠? 이게 바로 뉴욕 베이글의 특징이에요. 겉에는 파사삭한데 안에는 쫄깃한 거야. 엄청 밀도가 높으니까. 물에 삶았다가 마지막에 오븐에 살짝 굽는다고 했잖아. 안에는 부드럽고 밖에는 조금 파삭한 거죠. 이런 느낌. 한 입 먹어야겠다. 이거 그냥 맨빵 맨베이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특유의 향이 있어요.
쫀쫀하고. 요즘에는 건강식이라는 개념이 완전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씨앗 같은 거 이것도 있고 세서미 베이글이라고 깨가 올라간 베이글도 있고 그렇거든요. 건강하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와우 건강식이네. 근데 아무튼 보통은 원래는 이런 기본 베이글이었는데 이런 베이글에서 점점 미국인들 입맛에 맞춰서 종류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크림치즈도 그냥 크림치즈가 아니라 블루베리, 시나몬 맛, 레이즌 맛 크림치즈, 파맛 크림치즈 이런 것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에브리띵 베이글인데요. 제 라이브나 브이로그에서 제가 먹는 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갈릭 후레이크, 양파 후레이크, 그 다음에 파피스, 양귀비 씨앗 이런 거랑 뭐 소금이 박혀있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팔았어. 파피스 베이글, 뭐 갈릭 플레이크 베이글 이랬는데 베이글 종업원 중에 한 명이 아니 왜 이거 우리 굳이 따로 팔아요? 한꺼번에 섞어서 팔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안해서 모든 게 다 섞인 베이글 해서 에브리띵 베이글을 팔았는데 유행이 되면서 뉴욕에서 에브리띵 베이글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다. 그리고 뭐 크림치즈 맛도 뭐 딸기 할라피뇨 맛, 저는 올리브 크림 오늘 먹을 거거든요 이따가. 그리고 뭐 비건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지방 크림치즈 혹은 두부 크림치즈도 되게 많아요. 한국에도 있나요? 아무튼 그런 것도 베이글집이면 뉴욕에서 다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글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80, 90년대에는 베이글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에서 사람들이 아 나 직장 때려치고 치킨집 열고 싶다 이런 것처럼 직장 때려치고 베이글집 창업하고 싶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베이글집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막 체인점도 많이 생기게 됐어. 아인슈타인 브라더스 베이글이라고. 원래 90년대 치킨집 운영하던 보스턴 치킨이라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이 사장님들이 베이글이 막 인기가 많아지니까 우리 베이글 프랜차이즈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가게거든요. 지금도 대학가나 아니면 미국 큰 공항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매장에 500개인가 있대. 아무튼 그 JAB 홀딩스라고 크리스피 크림, 카리브 커피, 미국 사시는 분들 파네라 브레드 아시죠? 등등을 갖고 있는 엄청 큰 회사가 지금 여기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미국 전주에 이런 체인만 500개 이상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뉴욕 베이글이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미국 안에서. 지금은 세계로 다 유명하지만 그 레시피대로 뭐 유타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 뉴욕 베이글을 팔아보자 했는데 문제는 레시피 똑같이 했어. 뉴욕에서 살던 제빵사들도 캘리 가서 빵집 차릴 수 있잖아. 똑같이 만들었어. 맛이 다른 거야. 진짜 이상하네. 레시피도 제조 방법도 다 똑같은데 맛이랑 향이랑 찰기가 왜 다르지?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물 때문이다 라고 설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미국이 크잖아요. 각 주마다 수돗물, 물 끌어오는 곳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물 성분도 다 달라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가 있으면 뉴욕주가 엄청 크잖아요. 뉴욕시 위쪽에 업스테이트 뉴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뉴욕시는 빌딩들만 많지만 거기 가면 막 산들도 많고 되게 자연경관이 또 아름다운 곳들이 있어. 이런 산악 지역 쪽에서 물을 끌어와서 써요. 학교 다닐 때 우리 경수, 연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뉴욕 물은 미네랄이 되게 조금 들어있는 연수예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다른 미국 전국 평균 수돗물 칼륨 함량이 50ml인데 뉴욕에는 13.5ml만 들어있어. 칼슘도 되게 조금 들어있고 마그네슘 함량도 되게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유럽 물들도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서 막 석회 나온다고 하고 피부 뒤집어진다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뉴욕 물은 엄청 슴슴한 거지. 근데 이 물이 부드럽다 보니까 빵 반죽, 글루텐이랑 결합이 너무 잘 돼서 어떤 분이 아까 나는 베이글 먹으면 이빨이 아프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질기진 않거든요. 너무 질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르지도 않는 완벽한 쫄깃한 식감이 만들어진다. 이게 다 과학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설이 퍼지고 뉴욕 말고 타주에서 베이글집 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뉴욕 물을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플로리다에 있어요. 베이글집 이름이 오리지널 브루클린 워터 베이글이에요. 찐 브루클린 물 베이글이라고 해서 그 브루클린 수돗물을 재현하겠다. 그래서 14단계 정수 시스템을 만들었대. 그래서 그걸로 베이글을 만들고 있고요. 또 2014년에 덴버에서 베이글집을 차린 제빵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오픈 1년 전에 그 뉴욕 각지에 있는 브루클린뿐만이 아니라 뭐 맨하탄, 브루클린, 아스토리아, 뭐 퀸즈 뭐 여기저기 수돗물을 다 샘플로 채취를 해가지고 콜로라도 주립대에 보냈대. 그 다음에 성분 분석을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빵집에 뉴욕 물처럼 미네랄 비율을 똑같이 맞춰주는 필터기를 직접 제작하셔서 달았대. 이분 내가 보기엔 약간 이과생이셨던 것 같아. 그리고 무조건 MBTI J이실 거야. 이분이야말로 하버드 베이글 학사에 받으셔야 됩니다. 진심이시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고 있대요. 근데 저도 거긴 안 가봐서 저는 뉴욕 사니까 굳이 거기 가서 안 먹어봤는데 정말 뉴욕 베이글이랑 맛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면 정말 맛이 똑같은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뭐 물이 아니다, 발효, 뭐 오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확실히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뉴욕 베이글과 한국 베이글 맛이 다르다. 한국도 최근에 베이글이 되게 유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줄 서서 제가 쓴 건 아니고 제 동생이 대신 서서 그 유명 베이글집 베이글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데 맛이 달라. 향이 다르고 이 특유의 향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 베이글이 좋았던 거는 쫄깃한 그런 식감이었고 겉에가 파삭하고 찰진 식감은 조금 덜했어요. 나 되게 쩝쩝 박사로서 열심히 음미했잖아. 이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인터내셔널리 폴란드 가난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먹던 전통 빵이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아이코닉한 이 빵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뉴욕 베이글을 따라하는 가게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진짜 원조 맛을 더 찾게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욕 오면 무조건 베이글 막 먹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진짜 찐 아까 이 모든 게 그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맨하탄 로어 이스트사이드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오래된 원조 베이글 집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오시면 가보실 만한 두 곳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넘게 똑같은 맛을 지켜오는 집들이에요. 첫 번째는 Ross and Daughters. 저는 사실 여기 안 가봤어요. 근처까지 가봤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저 그냥 포기했는데 꼭 가보세요. 자, 폴란드 유대인 조엘 러스가 창업을 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름이 러스 앤 다우터야. 조엘 아저씨가 이민 와가지고 뉴욕에서 원래 생선 장사를 하시던 분이야. 1904년도에 손술에 생선 넣고 팔다가 10년 동안 그 생선판 돈을 모아가지고 이 로어 이스트사이드에 정식으로 이 유대인식 식료품점을 연 거예요. 그리고 워낙 생선 업계에 있었으니까 이쪽에 바삭하잖아. 베이글에 훈제 연어나 훈제 생선들 뿐만이 아니라 캐비어 이런 거를 크림치즈랑 같이 발라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됐고요. 딸만 셋이었어. 딸부잣집이었어. 보통은 미국도 원래 아들이 가게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일하던 뭐 남자 매니저가 가게를 인수하거나 하는 게 흔했단 말이야. 딸한테 이렇게 가게를 물려주는 게 흔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러스 아저씨는 딸만 셋이잖아. 그리고 이 딸들이 이 집에서 어릴 때부터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일을 도와주면서 가게 일을 배웠어. 결국에 아저씨가 은퇴하면서 나는 딸들에게 이걸 물려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Ross and Daughters, 러스랑 딸들이라고 바꾼 거예요. 상호명을. 그래서 무려 112년 동안 지금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미쉐린 빕 그루망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조엘의 증손자 세대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집의 가장 유명한 클래식 메뉴는 베이글 앤 록스. 이제 록스가 무슨 뜻인 줄 알죠? 유대인어로 훈제 연어다. 이 훈제 연어를 거의 회 뜨듯이 엄청 얇게 손으로 직접 써는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 신입 직원들은 여기에 오면은 이 기술 익히는 데만 6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러스 아저씨가 생선가게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훈제 연어 종류도 되게 많아. 5개가 넘고 질도 되게 좋대요. 심지어 훈제 상어, 캐비어도 올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실만 하고요. 두 번째 소개할 가게는 제가 그동안 라이브에서도 되게 자주 사서 먹었던 바로 에싸 베이글. 에싸 베이글은 좀 특이해요. 그 오스트리아 유대인들이 연 가게야. 그 에싸가 무슨 뜻일까? 이름 좀 특이하잖아요. 엉덩이 할 때 S도 아니고 이거 뭘까? 그 유대인어로 에싸가 먹어라 이 뜻이래요. 그래서 에싸 베이글은 베이글 먹어라 라는 뜻이래. 이민자들이 뉴욕에 와가지고 원래는 1970년도에 도넛 가게를 운영을 했어. 당시에 막 베이글이 유명해졌잖아. 근데 보니까 도넛이나 베이글이나 생긴 것도 비슷한데 제조 과정도 그렇게 딱히 다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베이글을 팔자. 그런데 처음에 이들이 초보라서 실수로 반죽을 너무 오래 발효시킨 거예요. 그 덕분에 베이글이 엄청 크게 만들어졌어. 발효를 도대체 얼마나 하신 거예요, 사장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이것도 여러분들 크시다고 했는데 거의 헐크, 자이언트, 베이글의 괴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마치 페니실린의 발명처럼 우연히 실수로 큰 베이글을 만들어서 아씨 어떻게 버릴 순 없잖아 하고 그냥 팔았는데 미국인 손님들이잖아. 크네. 역시 미국인들은 큰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좋아 해가지고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에싸 베이글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 대형 베이글입니다. 지금은 뉴욕뿐만이 아니라 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최고의 베이글 가게로 인기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에싸 베이글의 특징은 한 입에 먹기 힘들 만큼 사이즈가 크고 비교적 폭신한 식감입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알려줄게요. 여기는 전통적인 베이글집은 아니에요. 뉴욕에서 최근에 부상하게 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바로 팝업 베이글이에요. 틱톡에서 갑자기 유명해져서 급부상하게 된 베이글집이에요. 진짜 10대 애들이 줄 서서 먹어. 제가 이런데 눈길 줬겠어요? 밖에 나가면 100년 넘게 된 원조 베이글집들이 줄줄이 소세지인데 내가 굳이 이 애들 먹는 팝업 베이글 줄 서서 먹어야 돼? 나는 눈길조차 안 줬어.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브이로그에서 처음으로 여기 그냥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가보자. 애들 학교 시간 전에 가면 줄도 없더라고. 이게 바로 팝업 베이글이에요. 이거는 소금 베이글. 이거 진짜 미치게 맛있고요. 그 다음에 파피스 양귀비씨 베이글. 아까 좀 뜯어먹은 그냥 오리지널 베이글 3개 시키면 크림치즈 한 통이 공짜로 따라옵니다. 근데 그 크림치즈 주는 게 엄청 커. 이거 한 통을 줘요. 3개 사면 13불이거든요. 13불에 베이글 3개에 이 크림치즈 한 통. 자, 근데 이 안에 든 건 나도 뭔지 몰라. 무슨 크림치즈인지. 이 팝업계 베이글이 유명해지게 된 건 또 뭐냐면 재밌어요. 크림치즈가 매주 바뀌어. 시그니처는 스칼리언 크림치즈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냥 항상 메뉴에 있는 거고, 크럼블 쿠키도 매주 메뉴를 바꿔서 틱톡에서 엄청 유명해졌잖아. 그 포모, 사람들의 fear of missing out을 이용한 거지. 그 심리. 이번 주 내가 놓치면 어떡해? 그 맛있는 새로운 신상 크림치즈 못 먹잖아. 한 주마다 바뀌니까. 그걸 이용한 거야. 팝업 베이글은. 매주 달라지는 크림치즈 맛. 나도 몰라 뭔지. 일단 시켰어. 쿠킹 크림? 뭐지? 나도 몰라. 메뉴에 그냥 스페셜 크림치즈라고만 써 있었거든. 팝업 베이글 크림치즈 오브 더 위크. 싫어. 스피니치 아티초크 크림치즈. 웬 시금치에 아티초크 크림치즈래. 어쩐지 쿰쿰한 냄새 나더라. 짜증나. 왜냐면 제가 에싸 베이글에서 시킨 크림치즈가 올리브 크림치즈거든요. 좀 특이하잖아. 이거 좀 쿰쿰하니까 좀 블루베리 이런 맛 원했는데 망했다.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베이글의 역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 팝업 베이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싸 베이글도 제가 먹어볼게요. 막 줄기 같은 거 있어. 짱나. 시래기 마냥. 맛있는데? 그냥 크림치즈 맛 나요. 팝업 베이글은 막 10대들한테 인기인 거라서 눈길을 안 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다음에 요거는 에싸 베이글에서 시킨 올리브 크림치즈. 좀 특이해서 한번 시켜봤어. 발효를 너무 오래 해서 대왕 베이글을 만들어버린 전통의 에싸 베이글. 이것도 제가 추천하는 집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크림치즈 양이 진짜 해자죠. 진짜 가득 들었죠. 웰빙 푸드랍니다. 왜냐면 냄새가 올리브 향이 엄청 가득이거든. 반 잘라볼까? 얼마나 많이 들은 건지. 와, 양 진짜 거의 이불 수준으로 양 가득이다. 올리브도 실제로 이렇게 들어있네. 한번 먹어볼게요. 왜 이거? 잠깐만, 이거 올리브가 아닌데? 할라피뇨? 나 할라피뇨 시켰나? 할라피뇨인가 봐. 조금 매콤한데? 나 올리브 안 시켰다. 어머, 쏘리. 나 할라피뇨예요. 할라피뇨 맛이네. 올리브 맛 같기도 하고 매워. 근데 어차피 약간 둘 다 피클된 거라서 올리브 냄새 많이 난다면서요. 아니 냄새 맡으면 진짜 그 올리브 절인 올리브 있지, 그 냄새 나. 올리브가 너무 길어. 어떻게 이렇게 생긴 올리브가 있지? 했는데 원효대사 해골물이다. 올리브 냄새 너무 좋다. 맛있다. 근데 파크림치즈를 먹는 거지. 양귀비 씨거든요, 파피스드. 약간 환공포증 있으면 좀. 파피시드 솔직히 약간 깨맛 나거든? 살짝 검은 깨 맛 같기도 해. 솔직히 에싸 베이글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먹으면 안 돼. 특히 록스 베이글. 왜냐면 크림치즈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보이지? 다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 록스 오늘 습득한 단어다. 오늘은 써뮤 대사가 킬보였다고 잊어줘.